네, 이제 제 차례인데요.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분석부터 해봅시다. 자, 이 책임근제 보험이 14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6년 했는데 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중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갛게 제가 표시를 했죠. 여기 사례 문제가 책임근제 사례 문제, 근제보험 사례 문제가 비중이 60%, 60%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책임근제보험 이론 및 약관이 20%인데 이 20%는 큰 의미가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됐고 우리 상법 있죠. 상법의 직접 청구권, 피보험자의 의무 이런 것들 뻔한 문제들 그리고 배상 청구 기준 증권 있죠. 요게 3번 경련제로 나온다고 했어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부담 없는 파트고 나머지는 10%가 채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사례 문제를 준비해야 되겠죠. 사례 문제를 보면 자 2014년부터 보면 제가 여기다가 밑에 뭐라고 표시를 했습니까? 응? 중고급, 중고급, 고급, 중급. 여기는 뭐 저급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왜 표시했을까요, 제가? 자, 사례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될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사례 문제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사실은 뭐 고급은 없어요. 제 기준에 봤을 땐 다 중급 이하인데 왜냐하면 제 사례 문제가 축약이 돼서 단순하게 출제되고 또 시험은 단순하게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있는데 90분 동안 풀어야 되는데 책임근제보험은 항상 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중급 아래인데 어쨌든 출제된 문제 내에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했을 때 고급이 있겠죠. 중급이 있겠죠. 중고급, 중간이 있을 거고 중급이 있을 거고 초급도 있을 거고 초중급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작년 문제는 책임근제 1번도 오류 문제고 근제보험 1번도 오류 문제고 2번 책임근제 2번도 오류 문제고 3번은 제대로 나왔는데 아주 단순한 문제. 그래서 저는 평가하기를 요거는 초, 중, 고급에 들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냥 저급.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 이 2019년도 시험만 가지고 우리가 대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리수가 있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하셨다가. 자, 이런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런 거는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대비할 필요가 없다. 예? 출제자가 알아서 점수를 잘 줘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출제되던 기출 문제에 근거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확률이 높아지죠. 시험 합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014년도는 최초 첫 해 시험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30점 초중급으로 하나 나오고 나머지 약술이었어요. 그렇죠? 가장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가지고 70점이 사례 문제 나왔습니다. 이때 엄청 당황들 했죠. 네, 적중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제가. 그 다음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고급이 나왔어요, 이때는. 시험 그동안 기출된 문제 중에 가장 고급. 그 다음에 2017년도 역시 중고급. 대개 이제 비중이 60, 70%가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작년 같은 경우 중고급인데 이때 사례 문제가 무려 5문제가 나왔어요. 5문제인데 어떻게 나오느냐? 다 책임론에서 나왔어요. 책임론. 책임론이 뭔지 알아요? 우리 배상 책임론. 책임보험과 자동차보험 책임론과 손해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책임론은 법률상 책임을 따지는 거고 손해론은 돈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책임론 위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올해 어떻게 됐느냐? 완전 산수 문제로 바뀌었어요. 산수 문제. 손해론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거기에다 또 오류야.
자, 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여긴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합격자들은 6, 70점 기본이고 80점도 있어요. 제가 올해 이제 과락이 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과락이 날 수가 없는 시험이었다고. 자, 이 이전에는 과락투성이었어요. 책임근제보험 과락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들었죠. 어려워했다. 근데 올해는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책임근제는 그냥 이건 뭐 서비스예요, 서비스. 뭐 이런 해도 한 번 있어야지, 시험이라는 게. 맨날 어려우면 자, 이때는 수험생들이 엄청 말들이 많았다고요. 이 책임근제 문제에 관해서 엄청 말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책임근제 문제에 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희한하죠? 문제가 오류가 생겼는데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냥 고마운 과목이에요, 그냥. 고마운 과목이라고. 뭐 저라도 시험을 대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뭐 변별력 있게 좀 고급 문제가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치를 때는 무조건 쉬운 게 좋지. 점수가 뭐 7, 80점 나와주면 너무 땡키죠.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올해 뭐 모든 강사님들이 책임근제부분 다 칭찬받을 거예요. 그렇죠? 점수가 다 잘 나왔으니까. 우리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원의 교육원의 합격생들도 70점 아닌 분들 별로 없어요. 마찬가지라고. 근데 저는 칭찬을 받지 못하죠. 왜? 그거보다 수준 높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별로 고마운 게 없어요. 그냥 기초 위주로 강의를 하시고 쉽게 배워서 쉽게 고득점 받으면 너무나 고맙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항상 보면 사례 문제 비중이 이제 45%,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책임근제 비중에 비해서 작죠. 작은데 사실은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 이 60점, 뭐 55점 정도 맞으면 약술만 대비하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자동차 보면 항상 20점짜리가 묘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묘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같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항상 꼭 나와요. 그리고 문제가 5문제밖에 안 돼. 사례 문제가 한 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례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고 하나는 보험회사에서 조사 요령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렇게 그런 문제 하나 나올 거다 예상을 했어요. 올해. 그때 사실 비중은 뭐 50%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책임론, 손해론은 다른 것은 이 문제 30점인데 그런데 올해 자동차 보험이 정말 쉬웠거든요. 특히나 이 사례 문제가 너무 쉬웠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예년에 비해서 점수가 너무 떨어져요. 자, 이 부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면 자동차 보험이 과락이고 자동차 보험 때문에 다 떨어졌는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과목 뭐 산보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의학은 역시 점수가 잘 나왔고 그렇죠? 자동차 보험이 문제였을 거예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 뭐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죠? 정말 잘 가르치시는 분들 많은데 점수들이 다 낮았다.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고 자, 손사이로는 다음에 보겠습니다. 2014년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하고 좀 비교를 해봅시다. 이거 작년에 제가 이 설명회 때 얘기했었던 건데 보시게 되면 책임근제 보면은 사례 문제가 하나, 둘, 셋, 넷, 5문제. 근데 대부분 다 책임론이었다고요. 뭐 상속 후 공제, 뭐 여러분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좀 이상한 용어도 나오죠. 그리고 뭐 이런 의무보험, 또 재난배책, 다중이업소 배책. 요번에도 나왔죠. 영문 영업배책. 요번에도 나왔죠. 사배책, 도급업자 건설기계 특약, 요 책임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약술은 뭐 한 2문제. 딱 예상했던 문제 그대로 나오고 요 두 문제가 그대로 나왔고요. 자동차 보험도 5문제인데 사례 문제 비중이 30점, 15점, 45%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서 나올 만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고 자, 여기 중기 임대차 사고는 이 산재 책임 근제에서 다루는 문제예요. 이쪽에서 나오고
상속 후공제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하나의 이건 하나. 그냥 문제 자체가 작년은 사실은 잘 나온 거예요. 책임문제 자동차 보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르치죠. 함께 가르치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학습을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일석삼조라고요. 같이 공부하면. 자, 어쨌든 작년하고 비교하면 이렇고 자, 일단 간단하게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제가 책임문제부터 먼저 보겠는데 올해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기 전에 제가 판례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자, 이 판례가 2011년 3월 대법원 판례입니다. 9402일 판결인데 자, 이 대법원 판결을 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자, 여기 이제 판례 판시 내용의 이슈를 보면 4번까지 있죠? 이슈 4가지 중에 2번, 3, 4번. 자, 여기서 이 판례에서 최신 자동차 보험 사례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언제? 2015년, 18년, 그리고 올해. 이 판례 하나에서 2015년, 18년 1번 사례 문제, 그리고 올해 1번 사례 문제가 나왔어요. 대법원 판례 하나 가지고. 자, 이슈를 보면, 자, 이 2번을 보겠습니다. 자동차 계약의 김영 피보험자에게 운전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임차하여 작업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자, 이런 중기계, 기중기인가 이럴 거예요. 자, 이런 중기계에는 차량을 임차하는 자가 직접 자기가 운전할 수 없죠. 항상 어떻게 합니까? 그 운전자와 함께 임차를 하죠. 자, 그리고 그 임차인이 작업을 하다 상해를 입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중기계도 건설기계도 자동차니까 자동차보 영업용이에요. 영업용.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그 중기를 임차한 사람이 어쨌든 작업 현장에서 운전자가 작업하는데 관여를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그 임차인은 어떤 법적으로 어떤 주의가 되냐면 운행자가 돼요. 자동차를 운행지배하는 거예요. 운행지배. 자, 운행자, 즉 보유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보험 계약의 바로 피보험자가 되는 거죠. 승낙 피보험자가 돼요. 승낙 피보험자. 그 작업, 그 사고 시점에서 피보험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승낙 피보험자는 자동차 보험 계약에서 대인배상은 면책상이 없죠. 고의 외에는. 대인배상 2에서는 승낙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2에서는 피보험자는 면책이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 면책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이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기본이에요.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의 피보험자에서는 피보험자는 면책이에요. 왜? 피보험자가 배상을 받는 게 아니라 피해자, 피본 사람한테 배상을 해주는 거죠. 피보험자가. 그렇죠? 피보험자가 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대인배상 1은 그 피보험 장애 중에 법적으로는 보유자입니다. 자동차의 보유자. 그 피보험자 중에 누군가 하나가 피해를 입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이 운행 지배권이 직접적이냐를 가려요. 그리고 간접적인 보유자는 타인성 인정이 돼서 자율법상 타인성 인정이 돼서 대인배상 1은 면책상이 없으니까 보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적 책임이 있더라도 피보험자는 면책인데 대인배상 1에서는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인배상 1에서는 이 승낙 빌린 자, 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한 그 임차인은 피해자로서 대인배상 1에서는 배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대인배상 2에서는 면책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는 이해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2015년도와 18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답이 똑같아요. 왜 똑같은 문제가 2015년도, 2018년도에 나왔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어쨌든 간에 기출문제를 분석을 합니다. 누구보다 그런 사례문제 분석이 치밀하게 잘 하는데
제가 2015년도에 그 문제가 나오고 2016년도 그 다음 해부터인가요? 제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답에 대해서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 자체는 그 계약 형식에서 도급 계약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임차 계약이냐 도급 계약이냐에 따라서 답이 다르다. 두 가지다. 이게 이슈였어요. 강사들 간에. 모든 강사.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 새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나오지? 우리 책임보험이나 근제보험은 법률상 책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일단 틀린 거예요. 응? 법률상 책임을 담보한 보험이 책임보험이죠. 법률상 법적 책임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보험은 따질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헤매더라고 모든 강사분이. 그래서 그 해부터 제가 이거를 주구장창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된다. 자, 이 부분은 뒤에서 볼 거고요.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3번, 4번인데 이게 올해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조 1항 2호, 1항 2호 3호 이게 부상 후유장입니다. 책임보험 산출 방법. 자, 요거 작년 기출문제 분석하셨으면 이게 뭔 얘기 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안 해보셨나요? 자, 이 3번하고 연결된 게 4번 이슈인데 자동차 보험 대인배상 원 보상금 산정 문제에 대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액을 각각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별법 시행령 별표 1, 2가 있습니다. 부상, 한도, 등급별 한도, 별표 2는 후유장애 등급별 한도. 각각 정한 책임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산정해야 돼요. 응?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시험 나왔어요. 그런데 모든 강사분이 이 법을 안 따라요. 자, 저만 이제 이와 같이 산정을 했는데, 자, 사실은 이건 법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 이전에, 대법원 판례도 언제입니까? 2010년, 11년도입니다. 대법원 판례 이전에, 자, 자동차 보험은 뒤에서 먼저 봅시다. 일단 책임근제보험부터 볼게요. 순서대로. 자동차 보험 일단 그 판례를, 중요 판례를 지금 설명 먼저 드렸고, 뒤에서 볼 겁니다. 사례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근데 책임근제 먼저 봅시다. 책임근제가 올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얼마나 기초적인 문제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문제가 나왔는지를 제가 설명드렸죠? 설명을 안 드렸죠? 설명 드릴게요. 자, 1번 사례 문제 보면 이렇게 지문이 주어졌습니다. 지문이 주어졌다면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지문에 그 답안이 있어야 돼요. 묻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 시험은 질문 요거 필요 없어요, 이게. 필요 없는 질문을 넣은 거예요. 보세요. 이 피해자가 동료 직원이 전신주에서 작업 중 떨어져서 뭐 중상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 사전에 안전교육 받지 않았다. 안전면허도 착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치료 종결 후 일시 수익과 개업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이 보험은 근제보험이에요. 보시면 근제보험 사배책입니다. 자, 근제보험 사배책은 지금 오신 분들 보니까 작년에 뵀던 분도 있어요. 시험 치르셨던 분도 있으세요. 자, 시험 치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이해할 겁니다. 근제보험 사배책은 뭘 담보하는 보험입니까? 치르신 분들? 뭘 담보하는 보험이죠? 협조를 해주세요. 근제보험 사배책 뭘 담보하는 보험이죠? 예, 사용자 책임인데 그 범위는? 산재보험 초과손해. 그렇죠? 산재보험 초과손해. 자, 우리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 연결해서 항상 봐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을 때 어쨌든 간에 깊이 있게 가지 맙시다. 어쨌든 간에 산재 초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산재 초과손해를 담보한다는 건 산재보험금을 빼야 된다는 거죠. 민사손해배상. 사용자 배상책임, 민사손해배상금에서 이미 받은 산재보험금은 빼야 돼요. 어떻게? 항목별로. 내가 치료비 나간 거는 치료비에 대해서. 치료비는 산재에서 요양급여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하는 기간에 휴업을 했다. 휴업손해가 있겠죠. 이건 산재에서 휴업급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장애를 받았어요.
후유장애가 발생했죠? 노동력 상실률. 그러면 산재에서는 장애급여가 있어요. 그리고 산재를 종결해야만 근제보험 사배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결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자, 산재보험 종결하고 청구했다 그랬죠. 그러면 치료 종결 후 일시수익 개업일을 청구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에는 어쨌든 장애를 받았으니까 장애급여가 나와야 돼요. 장애급여를 받아야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종결이 되지 않으면 근제보험 사배책 청구할 수가 없어요. 산재 근제보험 사배책 보험금 산정하라고 해놓고 그렇죠? 이미 종결된 거예요. 그러면 종결 안 되면 청구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장애급여가 당연히 장애 판정을 받았으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개업이와 일시수익을 산정하라. 자, 이 개업이 일시수익은 자, 산재보험 초과 손해를 산정하려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산재보험 급여와 손해의 성질과 기간이 동일한 항목별로 손익상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일시수익은 반드시 손익상계를 해야 돼요. 뭐라? 치료 종결 후 일시수익은 장애급여, 치료 기간 일시수익은 휴업손해, 휴업급여. 휴업손해와 상시수익액으로 구분해요. 일시수익은 당연히 손익상계 해야 됩니다. 개업인은 산재 간병급여가 있어요. 손익상계 해야 돼요. 이 둘은 그냥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제보험 사배책에서는. 근제보험 사배책 보험금 산정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공제를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장애급여 안 나왔고 간병급여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보험회사에 주지 말아야 될 보험금을 산정하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쉽게 나왔다 그랬죠. 자, 답은 이거예요. 1. 복합장애인을 산정하라. 자, 이거는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은 이 신체 손해 산정 계산식을 모르면 그분은 공부했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만약에 시험 치를 때 이 산식을 모른다? 그분은 합격시키면 안 돼요. 따라서 이 노동력 상실, 복합 노동력 상실 단순 계산식 모르면은 말도 안 되는 거고. 당연히 점수를 받아야 될 게 3점. 치료 종결 후 일시수익. 자, 치료 종결 후에 발생하는 향후 가동 기간까지 내 일시수익, 상시수익액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올해 가동 기간이 65세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예상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정년까지가 지문에 주어졌어요. 정년 이후 가동 종료일까지 다 주어졌어요. 시기. 그러면 이거를 계산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10점. 그 다음 일실퇴직금. 역시 이 식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합격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고. 그래서 이거 10점. 개업이 이 식 마찬가지고. 15점. 그래서 28점이고요. 지금 산정을 해서 나머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지급할 보험금은 근제보험 사배책이죠. 산재 초과손해 산정해야 돼요. 그런데 산재 초과손해 산정할 수가 없죠. 산재보험금을 공제할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 지금 답은 뭐냐면 원하는 답은 그냥 위에 계산한 거 합산해서 위자료는 산정하지 말고 변론으로 하고 산정해서 한도 2억으로 지급해라.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원래 이 보험금을 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산정하라고 했다면 위에 지문에서 앞에 제가 잠깐 읽다만 그 지문 같은 건 줄 필요가 없어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계산식 주고 그냥 계산만 해라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지문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여러분. 이게 30점. 야, 30점을 못 받으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이에요. 30점 기본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약술이 이제 뒤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다 예상했던 문제고 하나 5점짜리가 가스 배책에서 1급 후유장애 내용을 쓰라. 요거 5점. 요것만 외에는 나머지 다 예상 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70점 안 맞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2번 문제가 좀 하이라이트인데, 자, 2번. 자, 여기서 보시면 2번. 자, 2번도 이 지문이 쓸데없는 지문이 돼버렸어요. 보시면,
빌딩, 10층 빌딩, 큰 건물입니다. 1층에서 임차한 10층이네요. 10층. 다중 이용업소. 대중목욕탕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입욕계 이게 질식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전에 소방 점검 때 건물 소유자 갑과 을을 임대차 계약 규정에 따라 서로 연대해서 시설 점검했다. 자, 연대해서 시설을 점검했다. 이거를 뭐 굳이 넣어가지고 연대 책임지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건데 사실은 이 기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 기계라는 것은 공작물이에요. 우리 민법상. 공작물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책임보험에서. 공작물 책임은 공작물 점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점유자가 책임을 지든 소유자가 책임을 들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공작물 책임은 둘이 같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져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 별로 없어요. 대신에 점유자는 면책 항변 인정이 되는데 특별히 면책 항변 인정된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일반 보상 팀장으로 재무를 많이 했어요. 화재라든지.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애초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든지. 그러면 점유자는 면책 항변이 인정이 돼서 책임을 지지 않고 소유자로 넘어갑니다. 소유자가 절대 책임을 져요. 면책 항변 인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출제자 의도는 그런 거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왜 여기다 짐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기계실에서 화재가 어쨌든 간에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뒤에다가 이렇게 지문에 넣어놨습니다. 자, 연대 책임을 진다. 자, 이 보험은 A 보험회사에는 소유자가 가입을 했어요. 영문 CGL. 그리고 B 보험사는 임차인이 가입했어요. 자, 잘 보시면 이 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각각 다르죠. 피보험자 각각 다르죠. 각각 하나씩 가입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복보험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복보험이 뭡니까? 중복보험은 여러분 이제 1차 배우실 거예요. 보험계약법.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순차로 체결되었을 때 그 보험금액이 총액이 우리는 재물보험이 아니니까 책임보험은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이 들어가요. 상법에. 그 보험 가입금액 총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는 분담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피해가 손해액이 3억인데 A보험사에 본인이 이제 피보험자가 2억 가입하고 2억 가입했다? 손해액보다 작으냐 각각 청구를 해요? 그럼 4억을 받게 되죠? 손해액을 초과하죠. 이러면 안 된다. 어떻게? 그 보험 계약상의 독립 책임액, 다른 보험 따지지 말고 단독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공제금액도 있을 거예요. 한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고려해서 독립 책임액을 비례해서 결국 3억만 주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복보험입니다. 그 우리 중복보험이 수개의 책임보험 조항에 들어가요. 상법에. 왜?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으니까. 보험 가액 대비 보험 가입금액 비례해서 재물물에서는 보상을 하는데 우리 책임보험은 보험 가액의 개념이 없으니까 보험 보상 한도액으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복보험, 재물보험의 중복보험, 그 책임보험의 수개의 책임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조항이냐면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대인배상, 자동차 대인배상 원투가 뭡니까? 동일한 피보험자가 의무보험, 임의보험 가입했죠.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는 이 중복보험에 대해서, 책임보험 중복보험에서 그 조항이 자, 상법에 중복보험 이게 책임보험의 수개의 책임보험입니다. 자, 이 상법에 따라 보험 약관이 만들어지죠? 이 약관이 우리 바로 보험금 분담 조항이에요. 이게 영문 약관은 Other Insurance Clause에서 타보험 조항입니다. 자, 이 보험금 분담을 우리나라 약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초과액 분담, 그 다음에 독립 책임의 비례 분담. 자, 이 초과액 분담이라는 것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있을 때 의무보험의 초과 손해를 임의보험에서 담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동차 대인 1, 2가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중복보험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중복보험인 줄 아세요? 자손 있죠? 무보험 차상이 있죠? 자손 있죠? 자, 대인배상 1에서 보상을 해. 대인배상 2에서는 그 초과 손해가 있으면 초과 손해 보상을 해. 자, 그런데 이게 때 유한보험이야? 그러면 무보험차 상해를 또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무보험차 상해까지는 과실상계를 해요. 자손에서는 과실상계 안 해요. 자, 이게 다 손익상계예요. 그래서 손해로는 책임보험이든 자동차 보험 손해로에서 시작해서 손해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익상계라는 게 중복보험이라고. 하나의 피보험자가 여러 개. 자,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 1, 2, 무상, 자손을 동일한 피보험자가 패키지로 가입한 거죠. 이거를 손해가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여기 주고 여기 주고 다 주면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 원칙에 위배되니까 결국은 다 빼고 준다고. 그래서 무한을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무상에서 받을 게 없어요. 자동차 대인 1, 2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그렇죠? 그런데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안 하는 자손에서 보상받지. 그렇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건물 소유자가 A보험 가입했고 B보험사에는 임차인이 의뢰 가입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지문에 출제자가 상기 사고에 대해서 건물 소유주 갑과 을이 공동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그 배상 책임 주체 책임 비율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이지 보험금 분담 조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 중복보험이 아니니까 그냥 각각 하나를 가입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제한 것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이 전제를 하고 나서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다수보험인데 그냥 각각 하나를 가입했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이런 아까 그 제가 2017년도인가요? 16년도인가요? 고급 문제라고 준 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강사분들의 여러분들이 실제로 피보험자 각각 다른데 독립책임 비례분담 방식으로 그 모범답으로 몇 분이 올렸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답을 올렸고 수험생들 혼란스러웠는데 그게 이제 어렵다는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올해 이 문제를 안 다룬 게 아니라요. 문제풀이반 샘플 강의를 보시면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잘 다뤄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을 쓰면 안 된다. 틀린다. 근데 이전에는 그 출제자분이 그런 문제 잘 내셨다가 갑자기 올해 갑자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출제자분은 독일한 분인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 틀린 답을 써야 점수를 주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독립책임 비례분담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돼 있죠? 그럼 위에 지문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제자분은 사실은 앞에 지문을 주면 안 돼요. 독립책임의 비례분담 방식 역시 계산식이거든요. 산수라고요. 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독립책임 비례분담 방식 계산해. 이러면 되는 거지. 이건 괜히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따라서 이번 1번, 2번 사례 문제는 지문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그냥 묻는 대로만 답을 하면 돼요. 계산식만 배우면 돼요. 독립책임 비례분담 방식은 간단한 식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식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손액 산정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를 할 거고 독립책임 비례분담 방식 이 계산식만 쓰면 되는 거다. 이게 몇 점짜리입니까? 20점짜리인가요? 그렇죠? 자, 이 사례 문제 이렇게 나왔고 3번 문제는 바로 예상했던 문제예요. 이게 이슈가 있었죠. 이 선박에서 승계, 피해.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제 구조비 특약, 그리고 이제 제3자 담보 특약 가입했는지. 그래서 아주 단순한 답안이에요. 결국 답은 이겁니다. 그냥 300, 250.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문제고. 약술은요, 이 근제보험에서 재해부상 특별약관에 국내 근로자, 선임 근로자, 재해부상 특약에서 담보하는 내용. 이거는 뭐 항상 다루는 거죠. WS에 담보하는 거. 응?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여러분 또 어려워하실까봐 안 할게요. 선원에 대해서 사실은 강사분들이 개념이 없어요. 이 부분 안 할게요, 제가. 해봐,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프시니까.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기 답이.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에서 뭐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을 가입해야 선언근제에서 뭐 승무중 직무해제를 담보한다? 여기 답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모든 답이 똑같아요. 모든 강사분들이. 승무중 직무해제 재무상 특약이 담보되는 거예요. 비업무상 재확장 특약은 확장해서 업무상 재와 동일한 방법을 보상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얘기해봐야 피곤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경련제로 제가 나온다 그랬어요. 올해도 다뤘고 당연히 나왔죠. 이건 뭐 그냥 점수를 받는 거고요. 자, 요 문제가 가스 배책에서 후유장이 1등급을 그 유형 9가지를 쓰라. 자, 요거는 아무도 예상 못 했을 거예요. 설마 이 강사가 이거 외우라 이렇게 가르치면은 욕할 거예요. 그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뭐고 1급만 외웁니까? 그럼 14급 다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그런 거는 안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어렵게 가르친다 이것까지 가르치겠어요? 설마? 안 가르쳐 이런 거는. 자, 이런 건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5점. 나머지는 1인당 지급 가능한 금액, 요거는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피보험자 비용 손해죠. 항상 가르치는 거죠. 비용 손해도 보시면 손권협 소공해서 이쪽 보험회사 협력 비용은 전액 보상하고 소송 시 방어 비용은 한도 내서 준다. 요것도 근제보험 사배책에서 또 비례 보상 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좀 다들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손권협 손해 방지 비용, 권리 보전 비용, 협조 비용은 그냥 보험회사 여러분들 합격을 하시고 보험회사 취업하면 클레임 어저스터가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할 때 그 피보험자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다 손해방지 비용, 권리보전 비용, 협조 비용, 협력 비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소송을 간다? 소송을 가는데 이런 경우는 전액 주는데 소송을 가는데 전액 주게 되면 누구나 다 소송을 갈 거고 보험회사 직원들한테 협조를 안 할 거예요. 보험회사. 그렇죠? 상법의 의무인데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소송을 가게 되면 한도 내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비용, 소송을 가게 되면 공탁을 걸죠. 공탁비를 주는 게 아니라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탁 보증보험. 자동차 보험 공탁금도 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우리 계산할 때 사례 문제에서 범죄 손해배상금 산정하고 그리고 비용 손해 합산해서. 이 부분은 항상 뭐 사례 문제에서 항상 다루던 거고 산재보험은 업무상재는 무조건 나올 거다. 자, 이와 같이 약술은 40점 중에 35점은 바로 예상했던 문제고요. 자, 1번 문제 오류, 단순 산수, 2번 산수, 3번 예상 문제. 자, 70점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저도 다 다뤘어요. 대신에 저는 이건 기초고 이걸 대비해서 가르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오류 문제를 가르치지 않고 오류 문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가르친 거죠. 근데 올해는 수험생분들이 저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 없어요. 예년하고 다르게. 지난 5년간 항상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올해는 이상의 반응이 없더라고. 네. 자, 좀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죠.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여러분 합격자분들이든 떨어지신 분들이든 아무도 비판 안 합니다. 자, 합격하신 분들은 제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실 거예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응?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제 시험을 보실, 43회 시험을 보실 분들한테는 의미가 있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역시 경쟁 시험에서 어쨌든 간에 합격하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박수를 보내드려야 되고. 그렇죠? 합격하신 분들 비판 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라도 비판 안 하면 강사로서 또 이렇게 낸다고. 자, 보험개발원에서 출제할 때 이렇게 오류 문제를 출제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좋더라도 이게 혼란스러워요. 새로 준비하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 적당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틀리게 답 써도 되는 거.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썼는데 작년에 이렇게 냈는데 왜 올해는 모범 답안이 달라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책임근제보험 일단 제가 이제 보시니까 어때요? 올해 시험 문제 책임근제 문제가 어떤 수준이고 어떤 내용이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대략 감이 잡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시험 준비는 기출문제 분석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체인근제를 일단 마치도록 하고. 자, 자동차 보험은 사실 할 말이 더 많은데, 조금 피곤하셔도 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요거 좀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아까 대법원 판례를 제가 보여드렸죠? 자, 그 부분이 사례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슈 2 보시면 아까 읽어드렸죠? 중기를 운전자와 함께 임차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었어. 상해를 입었을 때 승낙 피보험자니까 대인배상 2에서 면책이다. 그 판례죠. 자, 요게 2015년도, 18년도 나왔다 그랬죠. 자, 18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예요. 자, 청소업자. 외벽 청소업자가 자신은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는 자동차 임대업자로부터 고소 작업차를 임차한 후에 그 작업대 바스켓에서 직접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해서 중상을 입었다. 근데 여기 운전자는 과실 인정됐고, 자, 고소 작업차를 임차해서 내가 막 운전해서 작업할 수 없죠. 그 운전자와 함께 임차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을 했는데 옆에서 작업을 했어요. 이래라 저래라 했다. 자, 이 고소 작업차, 자동차의 운행 지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 보험에서는 자배법을 배울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보유자로 봐요. 공동 운행자로 봅니다. 자, 자배법의 배상 책임 주체라는 거예요. 운행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에 여기서 결론적으로 답은 대인배상 2는 면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견이 없어요. 근데 2015년도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15년도가 정말 시끄러웠는데, 자, 한번 보세요. 앞서 내용하고 다른 게 있는지. A는 청소 용역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비소유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B와. 자, 청소 용역업자예요. 그런데 비소유 공지에 적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조건으로 8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이게 뭡니까? 도급계약이죠. 도급계약. 아까는 임차계약이었어요. 계약 형식이. 차량만 빌린 거죠. 운전자와 함께. 대법원에서 임차계약으로 봐요. 형식에서 임차계약으로 보고 법률 관계도 대법원에서 임차계약, 그냥 차량 빌린 거랑 똑같이 적용을 해줘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근제보험 가르칠 때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형식은 80만 원 주기로 하고 와서 쓰레기 좀 치워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레기를 치우려다 하다 보니 타이어식 굴삭기를 사용해서 청소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B는 도급을 준 자죠. 그리고 A는 도급을 받은 자. 이걸 도급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수급인. 자, 받을 수급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 수급인이고, 일을 준 자는 도급인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사안에서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가, 자, B의 요구, B는 누굽니까? 도급인. 그렇죠? C는 운전자. 그렇죠? 자, 이 지문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항상 책임관계를 따지려면 인과관계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주어지는 이유예요. 여기서 인과관계를 찾아야 돼요. 자, 사고가 난 경위를 보면 B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작업을 하던 C가, 자, C는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도급인이 요구를 했다고. 그렇죠? 도급인이 요구를 하면, 도급인은 우리 민법 757조에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도급인은 중과실이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원래. 내가 일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도급 계약을 했어. 자, 얼마를 주면 수급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여기서 수급인이 작업하는 중에 누구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 도급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게 도급인 책임이 민법 757조입니다. 그런데 이 도급인 책임은 그냥 주의적 조항이에요.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의적 조항일 뿐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 사안은 별로 없어요. 완벽한 도급계약은 개인이 전문인한테 위탁을 해서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맡기고 내 볼일 보고.
그렇죠? 인테리어를 맡기고, 집에 인테리어를 맡고 난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 그 안에 인테리어 업자가 일하다가 누구 제3자 피해를 입혔다? 이런 건 책임 안 지죠. 그게 바로 도급인 책임인데,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요.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이 하청 회사에다가 일을 나눠줘요. 아파트를 건설한다 했을 때 아파트가 어떻게 건설이 되느냐. 자, H건설사가, 원청자가 다 단종건설에 뿌려지는데, 단종건설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도급계약이에요. 하도급계약서 써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H건설사는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파트 건설이 안 돼요. 일일이 지시를 한다고, 일일이. 자, 그러면 이거는 도급인 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인데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사고죠. 자동차 사고에서는 결국은 운행 지배권이 있죠. 운행자 책임을 진다. 자, B는 결국은 아까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운행자가 돼요. 이 사고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어. 근데 어쨌든 제3자에 대해서 법률 관계를 보면 대인배상에서는 운행 지배권이 있기 때문에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승낙 피보험자가 된다는 게 무슨 사고가 나야 승낙 피보험자가 아니라 내가 차량을 일시적으로 빌려서 사용을 한다. 사고가 나든 안 나든 난 승낙 피보험자인 거예요. 사고가 나야 승낙 피보험자가 되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런데 자동차보험 약관,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승낙 피보험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을 안 하는 거예요. 피보험자는 자기 손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두 문제를 똑같이 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제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자동차보험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마른 목걸로 그림을 그려서 네? 보험자, 배상책임 주체, 피해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저는 그림을 안 그립니다. 네? 그림 그리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90분 시간 주는데 어쨌든 사례 문제 풀이할 때는 논리로 풀었어야 되는데 논리 풀었으려면 그림을 다시 또 논리로 다시 재가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표 하나로 끝나는데 이 표 자체가 논리예요.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이건 제가 개발한 거예요. 제가 개발한 거라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누가 이거 사용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자, 보시면 보험자, 피보험자, 행위자, 피해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보험자, 피보험자 이게 보험 계약 관계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일단 범사 책임이 있어야 보험에서 보상 책임이 발생하죠. 범사 책임이 없으면 보험에서 보상할 일이 없죠. 따라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가로, 세로로 구분해요. 행위자, 피해자. 그러면 지금 그 사례에서 어쨌든 거기에 출연한 뭐 A, B, C, D 다 여기다 나래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A, B, A, C, A. 여기는 2018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A가 임대인이죠. 김영피보험자가 임차인이 차량을 빌렸어요. 그렇죠? 운전자와 함께 C가. 그렇죠? 상대차와 사고를 발생한 거고. 여기는 A가 본인이 보험을 가입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자들의 법률상 책임을, 법률상 지위를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3자가 피해를 입던지. 피해자를 여기다 쫙 나래비 세우는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 피해자가 A잖아요. 빌린자. 자, 빌린자는 지금 대인배상원에서는 공동 운행자가 자, 운전자가 운전했을 때 옆에서 이래라 저래 했지만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유상운송 같은 경우 렌트카, 뭐 중기차, 그렇죠? 중기, 화물차 이런 경우는 돈 받고 운전자와 함께 임대를 했죠. 자, 이런 경우는 임대인의 운행 지배권을 임차인보다 더 직접적으로 봐요. 그래서 그 임차인을 타인성으로 인정이 돼서 보상을 해준, 법률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인배상원에서는 보상을 하고, 대인2는 자, 승낙피보험자잖아요? 면책. 알겠어요? 그리고 이 표 보면은 이 테이블은 그냥 알아서 개별 적용이 돼요,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개별 적용이 돼, 다. 이걸 그대로 우리가 답을 뭐 A가 B에게 보상해요 이렇게 답을 쓰면 안 되죠. 자동차 보험은 자 개별 적용해서 A는 B에 대해 책임, B는 C에 대한 책임 이걸 다 개별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안을 써야 돼요. 썰을 풀어야 돼요. 그게 그대로 여기에 내용이 다 있다고요. 범상 책임 가리고
자, 그러면 B의 A 된 책임. A가 본인이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 상해 보험이에요. 그렇죠? 무상 자손을 검토하고. 이게 무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피보험 자동차 사고인지. 피보험 자동차 사고면 자손에서 보상하고, 무보험 자동차 사고면 무상에서 보상하고, 그리고 C의 A에 대한 책임. 자, 이들은 운행자하고 운전자인데, 보험사 책임을 가리고, 보험사 보상 책임을 가리고. 이 부분이 이 테이블 하나로 바로 논술이 됩니다. 자,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 이 테이블에 있는 내용하고 2015년도 도급계약의 내용하고 보세요. 똑같아요. 답이 똑같다고. 뭡니까? 이 병이 가입한 거는 그냥 피보험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옵션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똑같다고. 지금 답이 똑같다고요. 답이 단일도 안 틀려요. 똑같은 문제를 내. 2015년, 2018년. 왜 똑같은 문제를 낼까요? 여러분. 왜? 계약 형식만 바꾼 거예요. 처음엔 도급계약이었고, 작년은 임차계약이죠. 이걸 가지고 강사분들이 써왔거든.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재밌잖아요. 자, 자동차 사고는 뭘 담보하는 거죠? 자동차 보험은 뭘 담보하는 겁니까? 자, 보험 기간 중에 보험사고 발생에 보험료 보상 책임이 있어요. 자, 자동차 보험 있고, 뭐, 근제 보험 있고, 뭐, 상해 보험 있고, 뭐, 별의별 보험 종목은 수도 없는데, 자, 자동차 보험 계약에 어쨌든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돼. 자, 그 담보하는 페릴, 뭡니까? 사고가. 자동차 보험에 담보하는 페릴, 보험 사고는 뭐예요? 자동차 사고지. 도급계약 임차계약이 아니지. 그지? 도급계약 임차계약으로 왜 자동차 보험 강의하신 분이 그걸로 따지냐고요. 자, 자동차 사고에서 법적 책임은 운행자 책임이라고요. 운행자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운행 책임 있는지 없는지만. 근데 여기서 왜 도급계약 임차계약이 나오냐고요. 도급계약 임차계약은 우리가 자배법을 배울 때 도급 임차계약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둘 다 공동 운행자다. 도급계약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있을 때 도급인은 원래는 책임이 없다. 어떤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 정비업자 같은 경우. 내가 차를 맡겼어. 맡겨놓고 나는 어디 가요? 거기 지켜보고 있어요? 이래요 저렇게 해요? 난 전문가가 아니잖아. 이래저래 할 수가 없죠. 집에 가서 쉬고 있다가 그렇죠? 수리가 되면 와서 찾아가지. 그러면 그 수리 중에 정비업자가 누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어. 근데 이 도급인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아무 책임 없죠. 그런 그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배법에서 구분한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이게 정비업자입니까? 아니죠. 네. 자, 이와 같이 법적 책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 저는 자동차 보험 회사 있지 않았고, 보험회사 일반보상팀장을 했습니다. 물론 자동차 보험 2013년도에 취득하고 자동차 보험 강의하시는 분들이 보통 20년 이상 근무하십니다. 자동차 보험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재밌거든요. 출제자는. 또 내요. 분분하잖아. 여긴 분분. 또 낸다. 대법원 판례 여기 종집을 찍은 거예요. 너희 대법원 판례 있는데. 그리고 제 말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동일한 문제 나왔다는 거고.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제 책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첫 강의를 할 때부터 이 교재에다 제 이제 도급인 책임과 승납피보험자에 대해 이해해서 이 도급계약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상대방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그리고 이 법에는 보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다라는 조항인데 이것은 결국 주의적 조항일 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책을 보시면 되고, 자, 올해 이제 문제를 보면 올해 문제도 참 재밌는데, 자, 아까 대법원 판례 이슈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이 3번, 4번 이슈 있죠? 결국 자배법에서 사망부상 후유장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문제입니다. 올해 시험 문제를 보시면, 자, 그러면 이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나왔느냐? 자배법에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 약관을 보시면 돼요. 약관을 지켜야 되겠죠. 약관에 위배되게 보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 묻고 따지고 할 필요 없어요. 약관에 위배되면 안 되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자동차 보험이든 무슨 약관이든. 자, 지금 그 문제는 뭐냐? 이 문제는 과실상계의 이 지급 기준에 있는 내용인데 과실상계했을 때, 자, 대인배상 원투 대물 뭐 이렇게 무상까지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의 과실 비율을 상계한다. 그런데 여기서 과실상계했을 때 대인배상 보험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자, 이게 자배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망은 그냥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주는 거. 자, 부상보험금의 경우에 위 과실상계한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합산하게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를 보상한다. 그리고 그 별표 등급별 한도 내에서. 이건 자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배법에. 자배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인배상원을 보험으로 담보를 하도록 의무보험입니다. 그렇죠? 자배법의 보험금은, 자배법에 따른 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사망, 부상, 후유장애 중에 과실상계했을 때 치료비죠. 치료비. 부상보험금에만 적용을 해야 돼요. 대인배상 투 무상에서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 보험금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 전체 합산한 금액을 산정해 봤더니 치료관계비보다 미달한다고 치료관계비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 발생하면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한다고요. 100%. 내가 과실이 90%예요. 내가 받을 내 손해액은 뭐 1억인데 내 과실이 90%다 보니까 내가 배상받을 금액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그런데 치료비가 1억 발생했네? 그러면 1억은 다 지불 보증해줘요. 그게 치료비 전액 보상입니다. 그런데 대인배상원은 부상보험금에만 적용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종합보험 가입했을 때 전체 합산한 금액이 기준으로 대인배상2에서는 그 치료비 전액 보상이 적용된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 올해 사례 문제를 보시면 돼요. 자, C가 문제입니다. D가 문제입니다. D가 과실상계 전 실제 손해액이 1억이에요. 부상 손해액이 4천이고 장애 6천인데 부상 손해액은 치료비 후엽 손해가 3,500, 4천이고요. 장애 손해는 1,000만 원, 5천만 원에서 6천이에요. 자, 근데 이 피해자 과실이 그리고 대인배상 원 한도는 지금 3천입니다. 부상 한도가 3천. 대인배상 원은 상해, 장애, 사망 이렇게 각각 산정하는 거죠. 대인배상 2는 무한이고요. 자, 이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대인배상 원보험금을 산정하자면 지금 부상 손해가 4천이었죠? 이 피해자 과실이 50%예요. 자, 그러면 배상 책임 주체인 피보험자의 책임액은 2천이죠? 보험회사 보상 책임 얼마가 될까요? 자, 보험은 자배법에 따라서 치료비가 아까 3,500이었죠? 3,500이었죠? 치료비 3,500. 그렇죠? 3,500. 치료비가 이 2천만 원에 비해, 자, 부상보험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대인배상 원은. 아까 보여드렸죠? 약관에. 부상보험금에서 지금 2천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얼마 나왔어요? 3,500 나왔죠? 자, 치료비 전액 보상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한도 내에서. 자, 아까 1급 한도가 얼마였어요? 3천이었죠? 지문에? 그럼 3천을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까 대법원 판례도 봤잖아요. 2011년도. 약관도 봤죠? 자회법 찾아보세요.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3천 무조건 주는 거예요. 왜? 대인배상 원은 의무보험이고 자배법에 따른 보험금 산정 보험금이 종합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그 보험은 그 보험이고 대인배상 2는 뭐예요? 임의보험으로 다른 보험이에요. 그게 중복보험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3천이 지급되고요. 자, 대인배상 원에서 부상보험금의 경우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간병비 미달하면 이 부상등급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합니다. 과실상계 후 부상이 2천만 원이죠. 치료비가 3,500에 미달함으로 보상 한도액 3천만 원 지급합니다. 후유장애는 아까 6천이었죠? 과실 빼면 3천입니다. 둘이 합하면 6천인데 모든 강사분들이 답을 어떻게 하셨냐? 여기 2천, 여기 3천에서 5천으로 답하셨어요. 저만 6천으로 했다고. 저만 유일하게 자동차 보험 강사분들 많죠? 날고 긴다는 분들 많죠? 그렇죠? 다 5천이에요. 다 5천이라고.
이거는 기초입니다. 어떻게 자배법, 법과 자동차보험 약관, 약관과 대법원 판례를 위배해서 보험금 계산합니다. 응? 자, 틀린 답을 썼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점수가? 여러분, 점수는 어디서 깎이냐면요. 어려운 데서 깎이는 게 아니야. 다 같이 틀린 데서 깎이는 게 아니야. 기초에서 틀리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이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문제가 쉬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트라인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다 40점대, 50점대 초반이요. 그 이상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렇죠? 이런 기초에서 틀린다고요. 그래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걸 제가 확신하냐면 13년도부터인가요? 자동차 보험이 과거에는 책임론만 나왔다가 책임론과 손해론, 보험금 산정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해마다 어떻게 나오냐면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고 나와요. 대인배상 원만 가입돼 있던지 대인배상 원보험금 산정하라고. 실무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종합보험 가입하죠. 올해 시험에 교통법이 나오는데 교통법이 올해 이슈가 있었어요. 교통법 폐지해야 된다. 대체법안 마련해야 된다. 공청회가 있었다고. 교통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민사 문제만 해결되면 형사합의가 된 걸로 봐주는 거예요. 자,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무한이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으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어때요? 돈 문제가 해결되죠. 자, 그러면 일종의 형사합의가 된 거로 본다고. 형사처벌 안 해준다고. 안 해도 면제해준다고. 자, 이게 바로 법에서 형평성이 상당히 어긋나는 법이라고, 교통법이. 자, 자동차 사고 다른 사고하고 형평성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과실범이더라도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다른 과실범들은 문제는 돈이 없으면 책임을 못 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교통법 때문에 대부분 다 종합보험을 가입하다 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해. 형사처벌을 안 해주는데도.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처벌 특례에 예외 조항을 둠으로써 좀 보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 중대과실이라든지 12대 과실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처벌을 사망이라든지 해주고 그런 이슈가 있어 나왔는데 우리 표로 제가 정리해 봤는데 이게 자배법이에요.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한도 내에서 그리고 최저임금. 그렇죠? 자배법 약관에 있는 내용이고 요 대인배상은 전체 합산해서 하는데 결국 대인배상 원에서 주는 거 다 빼고 차액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 뭐 책임문제보험과 다를 것 같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항상 이제 이 강의를 할 때 자,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잘 보세요. 자, 보시면 배상 책임보험이나 근제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담보 범위가 똑같아요. 어떻게? 의무보험이 있고요. 임의보험이 있고 근제에서 이제 재해보상이라는 이 별종이 있다고요. 자, 책임보험, 자동차 보험이 책임보험의 일종이라는 건 아시죠? 오늘 여기서는 지금 배상 책임만 하는 거예요. 그중에 신체만. 책임보험도 대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다루는 거지. 근데 이제 자동차 자기 상해만 빼고, 무상 자손 빼고. 무상 자손이 바로 자동차 보험의 별종이고, 책임보험에. 그리고 이 근제보험이 재해보상이 별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똑같다고요. 특별하게. 그렇죠? 이건 좀 패키지. 자동차보험 패키지. 이쪽은 재해보상 제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 자동차 보험 보면 대인배상 1, 2가 있죠? 대인배상 1은 자배법에 따른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에요. 자배법. 자배법에 아까 사망부상 후유장애 보험 산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사망부상 후유장애 보험 산정할 때 아까 3천이 나왔어요. 그렇죠? 거긴 동의하시죠? 그런데 지금 종합보험을 가입함으로써 어쨌든 치료비가 3,500인데 합산해보니 5천이니까 치료비가 어차피 내가 받는 금액보다 미달하니까 예? 치료비 전액 보상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 논리인데 그런 논리라면 지금 6천이 나가야 돼. 여기 3천 나가고 3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2천으로 줄어들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이 보험이 자배법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보험금이 종합보험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이게 쪼그라듭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 보험을 피보험자가 여러 개 가입했을 때 그 초과액 분담이라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이것도 중복보험이에요. 의무보험, 임의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모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나왔을 때
다만 동일한 피보험자가 의무보험, 임의보험 가입했을 때 이때는 그 초과액 분담을 하고 의무보험만 2개 가입했다든지 피보험자가 아니면 임의보험 2개 가입했다든지 이러면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을 산정하고. 알겠어요? 원리는 똑같다고요. 따라서 지금 책임근제보험 문제나 자동차 보험 문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로는 똑같다고요. 손익상계 하는 거예요. 방식은 2가지. 의무보험, 임의보험, 초과 손해. 그리고 의무보험 간에, 임의보험 간에는 독립책임의 비례 분담 방식.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출제자가 알아요. 출제자가 계속 내시는 이유가, 대인배상 원을 계속 내는 이유가 그래서 내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깎였을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동차 보험 답안 예시를 볼게요. 자동차 보험에 어떤 문제 나왔는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이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 중 A, B가 각각 자가용 운전하다 교차를 서로 충돌했어요. A, B가. 그런데 A는 직장 동료 C의 요청으로, C 소유, C가 김영피보험자인데 직장 동료 요청으로 운전을 했는데 동료 직원 D가 동승했어요. 어떻게? 결혼식장 함께 가던 중에. 그런데 C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다. C와 D는 후유장애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지금 어쨌든 이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나 저는 이 사례 분석 테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나래비를 세웁니다. 자, 지금 C가 김영피보험자 병보험에 가입했고요. A한테 차량 좀 운전해줘. 동료한테. 했어요. 옆에 C 본인과 D가 같이 탔어. 둘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됐죠? A가 결혼식장을 가는데 동료에게 운전해달라고 했고 그 옆에 동료가 또 탔다고요. 그런데 이 C가 사망했고 D가 장애가 발생했어요. 됐죠? 그런데 상대 차량은 B고요. 그리고 A는 본인이 보험을 가입했다. 전담보. 그럼 타차 특약이 담보됩니다. 결국 여기서는 병은 1인 한정 특약을 가입했어요. 1인 한정. 1인 한정 특약은 대인배상 원을 제외하고는 아무 담보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테이블을 보면 간단해요. 자, C는 본인이 상해를 입었는데, 자, 대인배상에서 1인, 본인이 아니면 담보가 안 돼요. 대인 외에는. 그래서 자기 상해지만 다 담보 안 되고, C는 옆에 탄 D에 대해서는 동승자죠. 승객에 대해서 자배법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배상 1, 2 담보돼요. 자, 이런 거는 뭐 이슈가 아니고, A가, 자, 차량을 운전해줬어요. A가, 김영피보험자가 지금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또 저랑 좀 차이가 있는데, 잘 보세요. 일단 얘는 운전을 하고 김영피보험자 옆에 탔는데 얘가 죽었어요. 여기는 가해자죠. 민법상 책임 봅시다. 민법상 책임 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 학습 안 하셔도 누구나 알 거예요. 친구가 운전해달라고 옆에 내가 대신 운전해줬죠. 내가 사고를 냈어. 옆에 그 소유자가 죽었어요. 민법상 책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운전자가. 당연히 있겠죠? 이건 누구나 알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배법상 책임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둘 다 공동 운행자로 봅니다. 운행 지배권이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공동 운행자 간에 누가 더 직접적이냐 이걸 따진다 그랬죠? 대인배상 원은 면책 사안이 없어요.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둘 간에 공동 운행자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럼 피해자에 대해서 공동 운행자 간에 누가 더 직접적이었는지 경중을 따져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피해자 보호. 자, 그랬을 때 직접 운전한 A가 더 직접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옆에 사서 동승한 김영피보험자가 더 직접적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상식에서, 자, 처음 준비하신 분들 상식에서, 상식이 옳아요. 자, 누가 더 직접적으로 보여요? 운전한 자가 더 직접적입니까? 그 운행 지배권이 운전한 자가 직접적입니까? 아니면 옆에 탄 김영피보험자, 소유자가 더 직접적입니까? 응? 운전자가 더 직접적으로 보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강사분들이 C가 더 직접적이라고 했어요. 자, 그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민법상 얘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죠.
그건 맞죠. 누가 얘기하던 간에. 얘는 가해자고 얘는 피해자예요. 소유자는. 차 빌려줘서 운전시켰는데 옆에 탔는데 얘랑 충돌해가지고 내가 사망을 했다. 누가 책임을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법적 책임은 당연히 있죠. 그러면 자배법, 민법의 특별법이 자배법이 민법상 책임을 뒤집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법이라는 것은 원래 법적 책임이 없는데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법적 책임이 있는데 얘 법적 책임 없게 만들려고 특별법 만들지 않아요. 법적 책임이 있으면 그 법적 책임이 당연한 건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가해자가 책임 없게 만들진 않죠. 자배법상 책임은 뭐예요? 자배법이란 왜 만들었을까요? 자, 이 민법 가지고는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완. 그래서 직접 운전한 자가 민법상 책임이 있는데 소유자도 직접 운전 안 했더라도 운행 지배권이 있어서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만든 거죠. 즉, 자배법상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이 이게 뒤집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당연히 직접 운전한 자가 더 직접적이지. 자, 그런데 결론은 똑같아요. 대인배상 원에서 자, 자배법상 책임이 있으면 대인배상 원에서 담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자, 이 보험은 지금 누가 가입한 거예요? 김영필보험자 누굽니까? 본인이 가입해서 본인이 배상 책임을 피보험자로서 받을 수 있어요? 자, 내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불특정 타인에게 자동차 사고를 내서 배상 책임을 질 사고에 대비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대인배상 원에서 나의 배상 책임을 담보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걸 내가 배상 책임, 내 보험에서 내가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기 상해 보험으로 담보가 되는 거죠. 자기 손해. 그렇죠? 그런데 어떤 논리냐면 대법원 판례에 이런 논리가 있었죠. 승낙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 주체 아니냐? 피보험자가 여는 둘 간의 타인이니까 책임져라. 그런데 보험에서 어디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 이건 보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인배상 원에서 면책인 거예요.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내가 대인배상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얘가 피보험자니까 피해자니까 김현 피보험자도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보험료 내고 얘가 가입했는데 이 보험이 얘한테 가는 거예요. 승낙 피보험자는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 사고 발생 당시에 일시적으로 보험사에 그냥 피보험자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얘가 주인이 돼가지고 주객이 전도돼서 얘가 타인이 돼버리고 얘가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 병보험이 얘 보험이 된다? 그게 아닌 거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피보험자를 넣어준 것 뿐이에요. 따라서 결론은 똑같아요. 여기 X를 한 이유는 자회법적 책임이 없으니까 대인배상 원에서 면책이라는 논리인데 법적 책임이 그런 건 아니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도 답안에 써야 되거든요. 답안에 논술을 할 때는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응?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사분 중에는 예전에 이제 오랫동안 자동차 오래 하신 제가 존경하시는 그 강사분께서는 교수님은 승낙 피보험자 아니라 운전 피보험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문을 보시면 직장 동료 C의 요청으로 C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직장 동료 C 요청으로 자동차를 운전했으니까 운전 피보험자 아니냐. 그런데 자배법의 운전 피보험자는 운행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배법에. 운전자의 개념이 자배법상 운전자의 개념이 운행자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일에 종사하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사례입니까? C가 요청을 했지만 내가 운전했을 때 내가 운행지배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죠. 같이 결혼식장을 갔죠. 일에 종사한다. 그렇게 보기엔 무리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근거에 의해서 운전 피보험자를 주장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또 설득력이 있다고요. 네? 애매하니까. 그러면은 이 테이블에서 이게 좀 맞아떨어져요. 이건 없죠. 민법상 책임만 따지죠. 운전자면 자회법상 운전자는 자회법상 책임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 준비하신 분도 민법상 책임만 발생해요. 자회법이 적용 안 된다고. 그러면 민법상 책임만 있죠? 당연히 대인배상 원은 자회법상 책임을 담보하니까 면책이다. 결론은 똑같아요. 근데 이 법적 책임을 논하는 논거가 지금 다르다고요, 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중에 뭘 선택하실 거예요?
다수결에 따라서 여기가 원래 민법상 얘도 가해자인데 자의법상으로는 얘가 더 직접적이야. 책임 안 져. 이렇게 할 겁니까? 자, 이게 힘든 거예요. 자동차 보험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자동차 보험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다른 문제들 봅시다. 자동차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내용은 지금 표로서 지금 정리해드렸죠? 자, 그리고, 자, 2번 문제. 자, 이게 차관에 대해서, 손해사정사가 차관 검토해야 될 사안. 자, 이런 문제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차관할 사안이라는 것은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차관할 사안에 옮겨 놓으면 돼요. 지금 내용을 보면 A는 B 피용자로서 보험 기간 내에 비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 중에 도로를 횡단하던 C와 충격하여 부상케 하고 B는 자신을 김영 피보험자로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으로 대인배상 원투로 가입했는데 이 피용자 있죠? 피용자가 연령 위반이었고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이었다. 자, 이런 경우 이 내용을 그대로 차관할 사항에 넣습니다. 일단 A는 B의 피용자죠.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C가 도로를 횡단했어요. 그 다음에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 위반했어요. 면허 정지 기간이었어요. 자, 이게 차관할 사안이에요. 그냥 그대로 하고 그럼 손해사정사 검토해야 될 사항은 범선 책임에서 일반적인 내용이고 무단운전이죠.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도 위반했고 면허 정지 기간이었고 그러면 무단운전이겠죠. 무단운전 여부. 그리고 도로를 횡단했다. 자, 무단횡단은 기본과리 30%죠. 그러니까 과실상계. 무면허죠. 무면허 운전. 무단운전이면 피용자에게 자, 보유자가 아니니까 대위권 행사하는 거. 대인배상 2는 특약 위반, 무면허 운전, 대인배상 1, 2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자,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스킬만 터득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동력 상실률 평가는 교재나 우리 약술집에 그대로 있는 문제입니다. 조금 당황은 했을 거예요. 노동력 상실률을 쓰라. 그러면 또 이제 공부는 했는데 이게 막상 안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점수가 20점짜리니까. 이게 제 교재는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쓸 게 없었다는 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아이러니죠. 이렇게 내용이 많아요. 이걸 이렇게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서 취사 선택해서 몇 가지만 쓰면 되는 거죠. 점수가 웬만큼 나오지. 참 이게 참 제가 이 답안을 이렇게 길게 썼다고 해서 이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모범 답안이 아니라 해설지예요, 해설지. 알겠어요? 제가 답안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무과실 사고가 이슈돼서 이게 개정을 했죠. 이건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대부분 강사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상 문제고. 마지막에 이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특례 있죠. 교특법. 이것도 연초에 이슈가 있었다고요. 교특법 폐지, 대안 법안, 공청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게 재작년에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나왔다고. 사실은 이 손해사정 관계 없어요. 그렇지만 형사 문제도 이 보험사에서는 좀 관심거리고, 근데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씩 나온다. 그래서 조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문제가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렇죠? 자동차 보험은 5문제입니까? 6문제입니까? 몇 문제가 안 나오는데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5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약술 쓰신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수준일 거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사례 문제가 중요한데 사례 문제 지금 답안이 강사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그 손해론이 보험금 계산 문제 꼭 나옵니다. 그리고 대인배상 원이 항상 나와요. 여러분. 예외 없이 나와요. 예외 없이 나와요. 그러면 약관, 법, 대법원판을 다 따라야 돼요. 저는 책임근제보험이든 자동차 보험이든 어디까지 약관, 법에 따라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 달라요, 이 상황이. 전 사견이 없어요. 사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어떻게 다들 다르게 해석들을 하는데 다른 강사분들과 좀 다르다 내용이. 배민영 강사는 좀 얘기가 달라 항상.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글들만 보지 마시고요. 만약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책 보세요. 약관도 보시고 법도 보시고 가능한 판례도 보시고 그러면 가려져요. 자, 그게 자기 학습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이 가장 여러분들 실력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특히나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이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 손해사정 솔직히 그렇게 수준 높지 않아요. 강사들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하기는 좋을 거예요. 그런 잘못된 답안을 써도 점수 줘요. 그래서 어느 강사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따라가셔도 돼요. 다만 뭐 이 제 자랑 같지만 제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그 합격하신 분들 보면 고득점이 항상 많습니다. 자랑을 했네요, 제가. 근데 저는 이렇게 뭐 카페라든지 이렇게 이런 데서 그런 걸 전혀 관여 안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학원들이 뭐 영업 목적으로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안 해요. 보세요. 오로지 제가 비판을 받고 말지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도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고. 근데 올해는 조금 심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보의 부재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학원도 이렇게 이전을 했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학원은 제가 뭐 임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마련을 해서 저도 이제 지난 6년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또 새로운 또 마인드로 이제는 좀 더 우리 수험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강사가 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엔 안 그랬어요. 알아서 찾아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좀 자랑 같지만 알아서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저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강사도 많아지고 강사들도 수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정합니다. 많이 올라왔고 어느 강사 선택해서 상관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수준이 높지 않으니까. 시험 수준이 높지 않아요. 절대 높지 않아요. 그리고 뭐 5년 동안 좀 어렵게 나왔어도 이제 올해 쉽게 나왔죠. 한 번 쉽게 나오면 계속 쉽게 나와요. 심지어 오류 문제가 나왔는데 내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맞춰야겠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강의 법인데 그동안 이제 좀 강의가 제가 이제 보험사에 이제 5년 동안 책임근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선보사 빅4 당연히 이제 보험에서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PPT로 강의합니다. 판서 이런 거 없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학원 강의 때는 이걸 다 일일이 판서를 했는데 글씨도 좀 안 좋은데 제가 좀 쓸데없는 짓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안 할 거예요. 그냥 PPT로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 위주로 설명을 충분히 드릴게요. 제가 판서를 하다 보니까 그 쓰는 시간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식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 네, 인정합니다. 뭐 이렇게 잘 되면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런 제가 좀 시행착오는 있었다고 인정하고 저도 좀 겸손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과거처럼 뭐 나 잘났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판서를 안 하고 물론 설명하는데 추가로 판서를 하겠지만 최소로 판서를 하고 설명을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제 지식을 충분히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뭐 수준을 낮추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재 위주로. 교재가 내용이 좋은데 좀 두껍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혼자 읽기. 그렇죠? 교재 위주로 설명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고 자 그거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 새롭게 준비하셔도 큰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 따라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는 전혀 없었는데 스터디는 상당히 유용한 학습 방법이에요. 단순히 게시판에 질문하는 거는 질문하고 끝나고 주입식 교육이라고요. 그런데 스터디라는 것은 내가 질문과 답변을 함께 하다 보니 내 스스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학습을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 실력이 금방 올라가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데 온라인은 이제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하시면 거기서 밴드에 가입을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제가 주기적으로 주중에 공지를 해서 자 강의를 하고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좋겠죠? 특혜 아닙니까? 안 좋아요? 강의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솔직히 처음 준비하신 분들 책을 보고 강의를 듣는데 내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아씨 배민영 강사 자기 자랑만 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시라고요.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자, 시험은 시험 삼아서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합격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다만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 분에 한해서입니다. 딴지 걸고 이런 분들은 안 돼요. 스터디에 방해됩니다. 자, 저 말고 어느 강사를 선택하셔도 따르세요, 일단. 떨어뜨리지 않아요.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아요. 시험 수준이 높지 않은데 왜 못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냥 모든 강사 이렇게 비판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다 잘났어요. 강사들 뭐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 합격으로, 잘 친절하게 인도해 드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도 이제 새롭게 뭐 시도를 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그 단체 과외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어떻게든 이해시켜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저희 설명회를 들어주셨는데, 자, 여러분들 올해 이제 43회 시험 준비하시면서,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은 길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짧게. 11월부터면 정말 널널합니다. 널널해요. 네, 충분해요. 그리고 동체 합격 다 할 수 있어요. 시험 수준이 크게 올라갈 일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제 오프라인에 오는 수험생들은 다 합격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겠습니까? 참여해 주실 거예요? 이게 뭐 오늘 가시고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죠? 책만 받아 하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상으로 43회 손해산사 시험 합격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